안녕하십니까. CBT 두 번째 정보통신 기기 한번 볼게요. 디지털 비트 2분의 1 시점에서 항상 신호와 위상이 변화되는 신호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밴드 전송에는, 그죠? 베이스밴드 전송, 베이스밴드의 전송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DC 레벨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동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파수로 봤을 때 대역폭도 작은 것이, 대역폭도 작게, 이런 것들이 베이스밴드 전송을 하면서 그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뭐 다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많이 요런 기능들, 베이스밴드에서 동기 확보나 DC 레벨도 없고 대역폭을 작게 할 수 있는, 물론 뭐 다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이거에 근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맨체스터 방식이나 그다음에 AMI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맨체스터 방식이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맨체스터는 항상 2분의 1 지점에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1, 0, 1, 0이다 하면,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기를 이렇게 주면, 그래서 예를 들면 1 같은 경우는 로에서 이렇게 하이로 변합니다. 로에서 하이, 뭐 반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0 같은 경우는 하이에서 이렇게 로로 떨어집니다. 하이에서 로로. 그리고 다시 1 같은 경우는 로에서 이렇게 하이로 가는 거고요. 0은 다시 하이에서 로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2분의 1 지점에서, 디지털 비트 구간에 항상 2분의 1 지점에서 위상이 항상 바뀝니다. 항상 바뀌는 걸 우리가 맨체스터 코드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코드. 이게 꼭 1이 로에서 하이든 상관없어요. 로에서 하이든 하이에서 로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맨체스터라고 하죠. 맨체스터 코드.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2번. 다음 중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이 아닌 것은, 그래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입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그래서 ATSC 1.0 같은 경우는 북미 방식이고요. DVB-T는 유럽 방식이고요. ISDB는 일본 방식입니다. 일본. 그래서 ATSC 1.0, DVB-T, ISDB-T는 요건 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입니다. 디지털 방송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ATSC 1.0을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NTSC 1.0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식이죠. 지상파 아날로그 방식.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 NTSC 1.0 아날로그 TV를 보았지만, 지금은 이걸 쓰지 않고 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ATSC 1.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기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실기에도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펄스 시간이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초일 때, 변조 속도는, 우리가 이제 변조 속도라고 하면, 변조 속도는 t분의 1이죠. 그래서 단위는 보드입니다. 보드. 변조 속도. 그래서 여기서 t는 펄스의 최단 펄스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펄스를 이렇게 요 펄스의 시간을
그래서 물론 한 주기 동안 몇 번 펄스가 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펄스의 이 듀레이션 분의 1이 변조 속도입니다. 변조 속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보드가 되겠죠. 1보드. 그래서 세 자리를 빼니까 약 한 1000보드 정도 되겠네요. 1000보드. 그다음에 이제 BPS는 어떻게 구하나요? 비트 퍼 세크는 보드 곱하기 뭐였어요? 비트 수죠. BPS. 그래서 초당 전송 속도를 얘기할 때는 보드 곱하기 비트 수. 이 변조 속도는요, 말 그대로 변조율, 심볼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변조 속도. 그래서 한 주기에 몇 번이 변화가 되느냐가 이 변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국내에서 개발된 전자 교환기로 대용량 음성 교환기로 사용한 장비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는 TDX 10입니다. TDX 10.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최초로 만들어진 교환기는 그러면 TDX 1이 되고요. 최초로 만들어진 거는 TDX 1이고, 여기에서 대용량 음성 교환기로 만들어진 거는 TDX 10입니다. TDX 10. 그래서 가끔 이 최초란 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용량 교환기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대용량 교환기 음성용이 뭐냐 해서 TDX 10. 최초는 TDX 1입니다. 1. 중간에 뭐 1XA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최초냐 대용량 음성 교환기용이냐, 이거를 잘 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5번. 자, MPLS 전송 장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CP/IP 통신을 할 때 이게 랜이 있고요. 랜이 있고, 여기 이제 라우터가 있어서 이렇게 라우터가 있고 또 여기에 랜이 있습니다. 랜. 그래서 서로 랜과 랜을 연결해 줄 때는 이 3계층에 해당하는 라우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랜에서는 우리가 맥 주소만 가지고, 2계층에 해당하는 맥 주소만 가지고 이 랜 내부에서는 통신이 가능한데, 이 랜과 랜을 연결할 때 이 라우터에서는 IP 주소 3계층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이 앞에 이 IP 주소로 가려면 앞단에 이렇게 IP 주소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터는 이 IP 주소를 보고 이 가장 최적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계속 만들어서 어떤 패킷은 이렇게도 가고요. 어떤 패킷은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어떤 패킷은 이렇게도 보낼 수도 있고, 뭐 어떤 패킷은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보고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우팅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꼭 이 IP 주소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IP 주소를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를 열어서 다시 경로 제어하고 이러면 무슨 시간이 많이 늘어나냐면 프로세싱 타임, 우리가 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처리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를 하냐면 MPLS라고 하는 이런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MPLS 첫 단에 있는 이 라우터를 우리가 라벨 엣지 라우터라고 해요. 여기는 라벨 엣지 라우터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라우터를 라벨 스위치드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벨 스위치 라우터. 그래서 이 MPLS는 이 IP 주소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IP 주소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 물론 당연히 IP 주소도 있겠죠. 데이터가 있으면 이 앞단에 이 레이블을 붙여주는 겁니다. 별도의 레이블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MPLS 망에서는 굳이 IP를 보지 않고 뭘 보고 가냐면 이 레이블을 보고 갑니다. 레이블. 그래서 LER이나 LER은 이 레이블을 붙여주는 라우터고요. LSR은 그냥 레이블만 보고 경로를 쫓아가는 이 라우터를 LS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MPLS는 뭐예요? 어쨌든 프로세싱 타임을 굉장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 왜냐하면 처리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송 딜레이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TV라든가 그다음에 VoIP, IPTV보다는 실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VoIP 서비스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MPLS 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PLS라고 한다. 그래서 MPLS는 2계층과 3계층도 아닌 약 한 2.5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계층도 아니고 3계층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거라서 2.5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먼 걸 물어봤으니까 백본만 등에서 트래픽의 고속으로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속 처리 맞는 얘기죠. 2.5계층에서 포워딩이 단순하다. 맞는 얘기죠. 자, 복수의 프로토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없어 구성이 복잡하다. 복수 여러 개의 프로토콜. 왜냐하면 라벨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어떤 프로토콜이든 라벨을 붙여서 하니까 복수의 프로토콜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훨씬 더 심플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라벨 스위칭을 위한 장비로 LER과 LSR을 사용한다. 그래서 라벨 엣지 라우터, 라벨 스위치 라우터를 쓴다. 자, 요 개념. 그래서 MPLS는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구성을 머릿속에 좀 잘 좀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다음 중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쪽은 단지망이고요. 단지망. 이쪽을 우리가 세대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망에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면 세대 단말기가 필요하죠. 세대 단말기.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대 단말기와 홈 게이트웨이가 대부분 일체화된 단말기를 많이 쓰죠. 그리고 단지망에는 단지 서버가 있고요. 단지 서버. 그다음에 여기 어떤 장비가 있냐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있죠. 그래서 단지 서버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각 층별로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와 세대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그다음에 세대 단말기, 홈 게이트웨이 이 네 가지가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뭐예요? 필수 설비가 되는 거죠. 필수 설비. 이게 중요합니다. 필수 설비. 다시요. 단지 서버, 그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세대 단말기, 그다음에 홈 게이트웨이가 필수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이 네 가지 장비가 필수기 때문에 의무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세대 단말기에는 여기 센서류들이 붙죠.
센서류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원격 제어 기기, 원격 제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난방을 제어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가스 밸브를 제어한다든가, 뭐 조명을 제어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커튼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격 제어 기기, 이런 센서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필수라기보다는 세대 단말기가 원격 제어 기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 내용대로 한번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말기함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에 포함되어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세대 단자함에, 그래서 세대 단말기가 설치되는 요걸 우리가 세대 단자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안에 그 세대 단자함. 왜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게 단말기 뒷단이 당연히 함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맞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은행식 통신 또는 통신 배관실에 설치한다. 맞죠. 그래서 이쪽은 주로 어디예요? 집중군의 통신실. 그다음에 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되는 곳은 통신 배관실. 주로 이제 각 층에 있는 통신 배관실에 설치가 되죠. 자, 원격 제어기기는 전원 공급, 통신 등의 이상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으로 조작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통신이나 이상이 발생이 되면 자동이 아니고요, 수동으로도 동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고 만약에 뭔가 통신이 이상하거나 뭐가 이상하면 가서 사람이 수동으로 잠글 수 있거나 뭔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난방이나 가스, 조명, 커튼 조절기 같은 경우가 뭔가 통신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잘 좀 숙지하셔야 돼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자, 무인 택배 시스템은 요즘 아파트 가시면 무인 택배 많죠. 자,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에서 15%. 자, 중형 주택은 세대수의 약 15에서 20%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장한다. 이제 의무가 아니고요. 무인 택배는 소형 주택은 세대수에서 10에서 15%, 중형은 15에서 20% 정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실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7번.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내망을 설치하여 음성 전화를 제공하는 장비는 뭐예요? 자, IP, PBX라고 합니다. PBX. 그래서 우리가 PBX는 PBX.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쪽으로 뭐예요? 이제 국선이 들어오죠. 국선이 하나가 들어오면 PBX가 뭐예요?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이제 뭐 이게 전화가 되겠죠. 전화. 전화선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요즘에는 안내만, 예전에는 누가 받아서 어디로 교환을 해서 돌려줬었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101번, 102번, 103번을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요즘엔 이 PBX, 이제 요즘엔 대부분 다 이제 IP 전화니까요. VoIP 전화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인터넷 구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VoIP 인터넷에서는 IP PBX를 받아서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이제 뭐 영업부서, 그죠? 영업부서, 뭐 연구소, 뭐 총무팀 이렇게를 연결을 시켜주는 장비를 우리가 이 IP PBX, 그러니까 PBX인데 인터넷망에서 쓰는 거라서 이 IP PBX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모뎀의 괴한 시험, 루프백 테스트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모뎀이 있고요. 모뎀이 있고 이렇게 모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과 모뎀 사이에 이렇게 통신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루프백 테스트는 뭐냐면 루프백 테스트는 이 통신선에 어떤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걸 우리가 루프백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뎀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로컬 제어, 자국 제어라고 하고요. 자국.
자국 제어. 그리고 이거를 원격국 테스트라고 합니다. 원격국 제어. 자국에서 자국은 말 그대로 자기 신호를 자기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기 신호를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 신호를 자기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국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서 테스트를 하는 걸 우리가 원격국 테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모뎀에는 패턴 발생기와 내부 회로 진단 테스터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패턴을 만들어서 진단을 해보는 거죠. 뭐 속도가 떨어졌다거나 뭔가 링크가 끊어졌다거나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국 내 모뎀 진단 및 통신 회선의 고장을 자 진단할 수 있다. 자국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국 제어, 원격국 제어 방법에 따라 전송 속도를 진단한다. 요게 좀 틀렸네요. 그죠? 전송 속도가 아니고요. 이 회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송 속도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회선의 이 진단, 이 고장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게 루프백 테스트입니다. 루프백 테스트. 전송 속도를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상대편 모뎀인 리모트 루프백 테스트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모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로컬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로컬 제어, 원격국 제어, 리모트 제어, 로컬 제어가 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다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적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용어는 스마트 미디어 기기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신체 운동 정보, 환경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착용형 무엇과 스마트 미디어 기기니까 착용형 스마트 기기와 무엇을 결합하여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하여 착용형 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기 기술이 결합되어 다양한 전자정보 기기를 통해 게임, 가상현실 등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스마트 미디어 기기라고 합니다. 스마트 미디어기에서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용어의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뭐 용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내용을 주고 이게 이 기기를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면 뭐라고 선택하셔야 되냐?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때는 여기 이제 괄호 채우기를 문제를 냈죠. 그래서 착용형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 미디어 기기라고 한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지구국으로부터 통신위성까지 거리가 36,000. 지구국에서 발사된 전파가 통신위성을 경유해서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자, 우리가 이제 위성이 이렇게 있죠. 위성. 자,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 자, 위성이 있는데 위성과 지구 국각의 거리가 36,000km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 송신을 하고 수신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물었습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은 뭐예요? 속도분의 거리가 되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속도는 얼마예요? 전파 속도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죠. 그 다음에 거리는요. 36,000 킬로메타니까 36,000 000을 하면
자, 메타가 되겠죠. 메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3,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6을 지우고 여기도 6을 이렇게 지우면 10의 8승이니까 300분의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300분의 자, 36이 되겠죠. 36. 그래서 요거를 나눠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36에서 300을 나누면 약 한 120 미리세크 정도. 한번 나눠볼까요? 저도 지금 3에서 36을 300으로 나누니까 1에 2 맞겠죠? 120 미리세크. 그래서 120 미리세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올라갈 때 120 미리세크가 지연이 되고, 그리고 내려올 때 120 미리세크가 지연이 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얼마가 돼요? 총 240 미리세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파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위성은 요건 정지 위성입니다. 당연히 정지 위성. 그래서 정지 위성 같은 경우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120 미리세크의 지연이 생긴다. 그래서 송신하고 수신할 때 총 240 미리세크, 240 미리세크의 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그만큼 뭐예요? 그 지연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통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실시간 통신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지연이 발생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240 미리세크.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QCIF 포맷을 흑백 화면으로 25프레임 8비트 샘플링 한다면 전속률이 얼마냐? 자, QCIF는요. 이런 건 좀 뭐 외우셔야 되는데 QCIF는 176 곱하기 144입니다. 144. 우리가 통상적으로 CIF는 CIF는 요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352 곱하기 2882 352 곱하기 188 이거 맞죠? 곱하기 2면 26, 12, 14, 3 352 곱하기 2882 CIF입니다. CIF. 그래서 QCIF는 이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절반 하면 176 곱하기 144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QCIF가 의외로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흑 100이니까요. 뭐예요? 흑 하나, 100 하나. 그래서 두 장이 되겠죠. 흑 신호 하나, 100 신호 하나 두 개. 그다음에 25프레임. 거기에 8비트 샘플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QCIF를 흑백으로 하면 약 얼마가 나와요? 10 메가bps가 나옵니다. 10메가. 그러니까는 QCIF 흑백 한 장이 흑백이 10메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보내기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우리가 압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상 압축을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압축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경우는 잘 없죠. 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흑백이라는 거, 흑백일 때 두 개. 칼라는 뭐예요? 칼라 같은 경우는 Y, CB, CR. 그래서 칼라는 세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블루, 레드, 그다음에 화이트, 검은색. 그래서 총 3장이 필요합니다. 3장. 이렇게. 그래서 칼라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장수가 필요하지만 이거 그 흑백은 흑과 백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QCIF, 그래서 CIF가 요거다. QCIF는 절반이다라는 거. 그래서 CIF는 꼭 좀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10메가니까. 자, 12번. 케이블 TV의 기본 구성 요소로 자, 틀린 것은 자, 케이블 TV. 그래서 케이블 TV 우리가 이제 SO 사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케이블 방송을 하는 SO 사업자 기준으로 했을 때 SO 사업자는 이런 전송 장비인 전송 그다음에 변환 이런 기능을 하는 헤드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엔드가 있고 이거를 전송하는 전송망이 있죠.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전송망은 이제 케이블 이건 동축이죠. 일반적으로 동축 케이블로 돼 있는 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광 케이블을 같이 도입을 해서 두 개를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이 혼합된 망을 뭐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HFC 하이브리드 파이버 콕션 HFC 망이라고 하죠. 원래 기존에는 케이블 동축망만 가지고 있다가 광 케이블망이 융합이 되면서 HFC 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송망이 있고 전송망이 여기 이제 모뎀이 있겠죠. 모뎀 여기서부터는 이제 덱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뎀을 통해서 이렇게 PC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PC라고 할게요. PC 연결이 된다. 그래서 헤드엔드 전송망, 송수신 모뎀 이런 것들이 아니요 모뎀이 아니죠. TV니까요. 케이블 TV니까 죄송합니다. 모뎀은 이제 그 케이블 TV가 아니고 그 통신용으로 쓰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가입자 설비가 필요하겠죠. 가입자 설비.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셋탑 박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셋탑에 이런 그 케이블 TV니까 이렇게 TV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엔드 전송망 가입자 설비. 이 송수신 모뎀은 케이블 TV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통신용,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송수신 모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설비, 전송망, 헤드엔드 이게 케이블 TV 가장 기본 구조가 되겠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무선 송수신기에서 주파수 채배기가 사용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주파수 채배기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폭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파수 완을 증폭을 하면요. 여기 대부분 이제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증폭기가 여기에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F1도 증폭을 시켜주지만 F2, F3 그래서 2배 여기 요 2배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할게요. 여기 2배의 F1, 3배의 F1 그래서 F1의 2배, 3배에 해당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조파, 하모닉이라고 합니다. 하모닉. 이런 하모닉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증폭기는. 왜냐하면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비선형 소자이기 때문에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3차 고조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파수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 발진기라는 거를 써서 공진기죠. 발진기라는 이런 발진기를 써서 주파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발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쭉 해보면요. 3차, 4차, 5차, 6차, 7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 주파수가요. 100메가입니다. 100메가. 그러면 7차에는 얼마가 나와요? 700메가 주파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700MHz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주파수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필터를 써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써서 얘를 다시 증폭을 시키면 700MHz만 조금 더
큰 신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백이라고 합니다. 주파수 채백이. 그러니까 이런 발진기를 이용을 해서 발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증폭기에 이런 고주파 신호를 이용을 해서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채백이라고 합니다. 자, 사용 목적은요. 수정 발진자 주파수보다 더 낮은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정 발진자라고 하는데 더 낮은 주파수를 위해서 하지는 않죠. 수정 발진바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굉장히 높은 주파수. 왜냐하면 이 발진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주파수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고주파, 그러니까 채배기 같은 걸 써서 이 발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수정 발진자의 주파수 허용 편차를 개선한다. 뭐 이런 것 아니고요. 정수배를 감소시킨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더 높은 주파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뭐 26GHz나 뭐 28GHz 요즘에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밀리미터파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28기가 같은 걸 만들어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발진기로 26, 28을 직접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약에 여기를 30기가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내가 30GHz짜리 이런 발진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30기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얘를 1GHz를 만들면 몇 차에 30차 고조파에는 30GHz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채배기를 이용을 해서 이 고조파를 이 고조파를 이용을 해서 이 발진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채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성 트랜스폰더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걸 위성체라고 하고요. 자, 위성체. 요거는 이제 전지판입니다. 전지판.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계. 구체계는 뭐예요? 이게 위성이 이게 틀어지면 다시 바로 잡아주는 거 우리가 구체계라고 하고 우리가 텔레메트리계도 있고요. 텔레메트리계 그다음에 뭐 열 제어계도 있고요. 열 제어계도 있고 텔레메트리계도 있고 전지판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성체라고 합니다. 위성체. 그래서 위성체 내에 뭐가 탑재가 되냐면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업링크 안테나와 다운링크 안테나를 송수신하는 이걸 우리가 트랜스폰더라고 합니다. 일종의 중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올라온 신호를 받아서 지구로 내려주는 이걸 우리가 트랜스폰더 중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성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트랜스폰더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폰더는 당연히 송신부, 수신부가 있겠죠. 그리고 그죠? 이쪽이 수신부가 될 거고 이쪽이 송신부가 되겠죠. 그리고 수신 신호를 다시 송신 주파수로 변환해주는 뭐가 필요해요? 주파수 변환부가 필요하겠죠. 주파수 변환. 그리고 전력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래서 다시요. 전력부, 열제어부, 구체계, 텔레메트리계 이런 전지판 이런 것들은 위성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성체. 그래서 전, 구, 열, 자, 주, 텔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전구도 열이 자주 나면 터진다. 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전력계입니다. 전력계, 구체계, 열제어계, 자세제어계, 추진계입니다. 추진계, 텔레메트리계 이게 위성체를 구성하는 종류입니다. 위성체를 구성하는 종류. 이게 뭐 무선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보통신 기사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폰더의 역할, 그리고 이거는 위성체와 트랜스폰더 중계기는 다른 거다라는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15번. 자, CDMA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원 접속에는 CDMA, TDMA, FDMA, 요즘에는 OFDMA도 있죠. 그래서 CDMA는 자, 위성 통신에서만 사용되는 에서 많이 내요. 그래서 위성 통신에서도 CDMA를 쓰는데 위성 통신에서만 쓰지는 않습니다. 뭐 이동 통신에서도 쓰고 고정 통신에서도 CDMA를 많이 씁니다. 자, 의사 불규칙 우리가 얘기하는 PN 코드를 사용한다. 슈도 랜덤 노이즈. 그래서 우리가 의사 자본 코드를 PN 코드라고 하죠. 맞죠? 스펙트럼을 잡음 레벨 이하로 확산해서 사용하므로 자, 페이딩에 강하다. 자,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아주 더 작은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은 이런 신호에다가 넣어서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주파수 이건 이제 시간축인데 주파수 축으로 보면 주파수 축에서는 굉장히 협대역이고 신호는요. 그리고 밑에 확산 신호는 광대역이죠. 그래서 이 신호를 이렇게 광대역 신호로 넓혀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 CDMA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 신호하고 확산 신호를 이렇게 합쳐보면 겹쳐보면 원 신호하고 요거를 확산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원 신호 얼만큼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요 성능 페타 요걸 우리가 그 확산 뭐라고 해요? 확산 이득이라고 하죠. 자, 확산 이득. 그래서 확산 이득이 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대역폭이 넓게 확산이 됐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답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페이딩에 강하다. 그다음에 인접 주파수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6번. 이동통신에서 전파 음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동통신에서는 이렇게 기지국이 있고요. 기지국이 커버한다는 거는 뭐예요? 기지국의 그 어떤 신호가 도달하는 요 지점을 우리가 엣지라고 하죠. 엣지. 그래서 기지국을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합니다. 이렇게 서로 뭐예요? 겹치게 설계를 해서 이런 데에서는 뭐예요? 이런 데에 서로 신호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음영 지역이 어쨌든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음영 지역. 그래서 만약에 음영 지역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중계기를 하나 설치합니다. 중계기를 하나 설치해서 조금 더 셀을 넓혀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거나 아니면 이런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다른 방법은 뭐예요? 요 안테나를 조금 더 이런 무지향성 안테나가 아니고 이런 걸 이제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 동그란 걸 우리가 무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향성을 주는 거죠. 지향성. 그래서 지향성을 주면 어느 특정 방향으로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멀리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무지향성이 아니고 이렇게 지향성 안테나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디스콘 안테나라고 합니다. 디스콘 안테나. 그래서 지향성을 만든 안테나 우리가 디스콘 안테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향성을 조금 더 줘서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디스콘 안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 중계기를 쓴다, 셀을 중첩해서 설계한다, 디스콘 안테나를 쓴다, 무지향성 안테나를 쓴다. 이 무지향성 안테나를 쓰면 셀을 넓히는 거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향성 안테나를 쓴다. 그래서 지향성 안테나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디스콘 타입입니다. 그래서 디스콘이 이렇게 야기 안테나처럼 생겼어요. 야기 안테나처럼 생긴 걸 우리가 디스콘 안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선 통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이동통신 셀에 대한 개념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통신, 정보 검색 등 컴퓨터 기능 지원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 태블릿 PC, PDA, 스마트폰, 스마트 그리드. 여기 앞에 좀 전제가 있네요.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을 하기 위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이런 단말을 뭐라고 해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태블릿 PC나 PDA 같은 경우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인터넷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휴대전화라고 하는 전제를 주었으니까 답은 스마트폰이 되는 요즘 다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요. 태블릿 PC 같은 건 뭐예요? 이거는 휴대전화가 아니고요. 그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더 소형화한 거를 우리가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죠. 태블릿 PC.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휴대전화가 아니고 노트북이나 PC를 휴대하기 쉬운 단말로 이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기는 뭐예요? 태블릿 PC가 되겠죠. 자, 18번. 자, 이동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국내 표준과 주파수 대역이 올바른 것은 요즘에 왜 우리가 차량에 보면은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고 요 모니터에서 TV나 이런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DMB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DMB의 기본적인 표준은 DVB 표준을 쓰고 있습니다. DVB는 유럽식 표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팅 DVB 표준 중에 유레카 147이라고 하는 유레카 147 표준이라고 하는 이 표준을 이 국내에 맞도록 변경을 해서 이런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TDMB라고 합니다. T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인데 국내에서는 다시요. DVB 표준 중에 유레카 147이라고 하는 표준을 응용을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DMB 표준으로 만든 게 TDMB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TDMB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174메가에서 216메가헤르츠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74에서 216은요 아날로그 TV 시절에 쓰던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송 서비스는 한 채널이 6메가헤르츠로 되어 있죠. 6메가헤르츠를. 근데 TDMB 같은 경우는 이 엠팩4 표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률도 높고요. TDMB는 기본적으로 6인치 모니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6인치 모니터. 왜냐면 6인치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6메가헤르츠를 얘를 3개로 쪼갭니다. 하나, 둘, 3개. 그래서 A, B, C. 그래서 한 채널이 1.536 메가 헤르츠입니다. 1.536 메가헤르츠.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에서 가끔 이것도 좀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6MHz를 ABC 채널로 나눠서 한 채널을 1.536 메가헤르츠로 지금 잘라서 쓰고 있는 게 TDMB다. TDMB의 모체는 유레카 147이라고 하는 유럽식 DVB 표준을 따르고 있다. 요겁니다. 요 개념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TDMB의 174에 216이네요. 자, 1번이 되겠네. 1번. 뭐 아까도 해봤지만 ATSC 1.0은 뭐예요? 지상파 디지털이었죠. 지상파 디지털 TV. 그다음에 ISDBT는 뭐예요? 이것도 지상파 디지털 TV인데 ISDB는 어디 표준이죠? 일본 표준이었고 ATSC 1.0은 북미식 표준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요즘에 우리가 OTT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오버 더 탑입니다.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에서 탑이 의미하는 기기는 무엇이냐? 탑이 우리가 예를 들면 TV가요. IPTV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제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TCP/IP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뭐예요? 집에는 이런 셋탑 박스가 있죠. 셋탑 박스가 있어서 이런 TV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IPTV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집에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틀어서 보시잖아요. 근데 OTT는 뭐예요? 똑같아요. 컨텐츠를 인터넷망에서 올려놓고 셋탑 박스가 없이도 인터넷에 연결된 TV나 그다음에 뭐 인터넷에 연결된 뭐 단말기 등이 바로 셋탑 박스 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는 걸 우리가 OT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TT는 오버 더 탑, 이 셋탑 박스를 넘어서 한다 그래서 OTT입니다. 그래서 답은 자, 셋탑 박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뭐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아마 우리가 이전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자, 20번. 자, 우리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신문 지상이나 언론 우리가 뭐 많이 보시면 CPND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CPND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CPND가 뭐냐?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D는 디바이스, 디지털이 아니고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단일화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가 뭐 구글도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구글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하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뭐 금융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커머스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상도 올리고 이런 이 플랫폼 안에서 많은 거를 하고 있죠. 그런 걸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가 고도화가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디바이스. 예전에는 고정된 이런 PC 디바이스가 한계였다면 지금은 이런 CPND 세상에서는 이런 고정된 디바이스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태블릿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CPND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디지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기기 20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네트워크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